오늘 간사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들었고 우리 도현님께서 예. 소개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판의 잔다르크. 장판의 잔다르크. 잔잔. 예. 이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탈설 장애인 운동을 이렇게 주로 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창립 멤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이사장님이죠. 예, 이사장님이시고 이 이사장님으로 있는 시설이 장애인 인권 침해로 문을 닫게 만든 시설인데 이 공간 위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여기카라는 이 공간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해주실 텐데 이 시설이 문을 닫기까지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어서 혹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조금 더 궁금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검색하면 외국에서 나온 동명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책이지 헷갈리실 텐데 작가의 홍은전이라고 써있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정화 활동가 소개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날 좋은 공간에서 감사합니다. 눈도 오고 마음도 살랑살랑. 네, 제가 PPT를 오늘을 위해서 따로 막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 중에 요 장면을 소개하면 좋겠다 하는 자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도연하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장애운동에서 소위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만나는 분들은 저한테는 사실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왜냐면 정신장애인 가족이셨던 부모, 발달장애인의 부모, 그리고 시설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시설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캠프처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모시고 나오려고 막 작전을 짜가지고 잠깐 모시고 나왔을 때 이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당신에게 가족의 의미란 무엇이냐 이런 워크숍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보통 가족하면 보통 나올 수 있는 어떤 멘트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런 제 과거의 이제 경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숙적 부모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되게 더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장애 쪽에서도 부모님들 중에 이 장애 운동에 오히려 더 선봉에 서시고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지지자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처음 막 99년, 2000년, 2001년 막 이럴 때 그때는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자녀의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가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벌써 이제 갈등과 왜곡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부모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정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하는 딱 이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되게 많은, 뭔가 울림과, 이 세상이, 더 복잡다기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한 얘기가 탈시설과 이제 탈시설 이후에 꿈꾸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간에 그 정부는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계엄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이 다양성을 다 포괄해서 담아내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이제 기대하고 꿈꾸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할 텐데 어쨌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저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어디서 강의하면은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가족이 장애인인가? 저 사람은 왜 저걸 하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속한 우리 조직을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바닥 너희들은 누구냐? 제가 이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잖아요. 이름이 10글자나 되고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2005년이었는데 보통 전국 뭐뭐뭐뭐 연합회 막 이러거든요. 그 신체 부위를 담은 조직명을 갖기가 힘들어요. 발바닥 이렇게. 저희는 이제 장애계 안에서는 줄여서 발바닥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저희가 발바닥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신영복 선생님의 시 중에 가장 먼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장을 발딛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발바닥까지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한 시로 하면서 머리 좋은 놈이 이제 가슴 따뜻한 놈만 못하고 뭐 이러면서 쭉 가는데 결국은 그 현장을 가장 발딛고 있는 것이 가장 그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테마 때문에 저희가 단체 이름에 발바닥이라고 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발바닥? 아니 이게 뭐야? 단체 이름 이게 뭐야? 막 그랬지만 굴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장애계 안에서는 발바닥이라고 불립니다. 저희가 누구냐?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사건은 그러니까 저희의 구수 처음에 만들었을 때 5명이 시작했는데 그 5명은 다 장애 쪽에서 활동을 몇 년씩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길게는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저는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7년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2001년도에 강원도에 있는 어느 시설에 갇혀있는 발달장애인, 정말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때 이제 막 기둥에 막 장애인이 묶여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 한여름에 그 발달장애인이 묶여있는데, 이제 뒤로 묶여서 무릎 꿇고 청치마 입고 앉아있는데, 또 한여름에 청치마를 입고 있어. 근데 그 안에 털로 짠 바지, 세대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털로 짠 바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바지를 안에 입고 청치마를 입고 앉아 계셨던, 묶여 있었던 이제 2001년도에 그 충격으로부터 제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하여튼 이제 그 이후로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강렬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수주를 받아가지고 시설들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지금 시설 조사했었을 때 사진인데, 이 타일 바닥에 장애인들이 앉아있죠. 여기가 광주 전남 지역 시설이었으니까 요것만 일단 얘기를 하면, 정부로부터 기능보강비를 받아가지고 나름 시설을 지은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였는데 시설 보니까 바닥이 타일 바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이런데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데 바닥이 타일이야. 그래서 너무 저희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큰 홀 같은 저걸 장애인들이 숙박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멘붕의 충격. 그래서 그러더니 그 원장이 저랑 면담을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설들에서 여기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놨다고. 바닥을 타일로 한 것을 잘 만들어 놨다고. 바닥을 왜 타일로 했겠어요? 청소하고. 네, 맞아요. 청소하기 쉽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장판으로 하면은 치워도 냄새 밴다 뭐 이제 이런 이유들로 하신 거였는데,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진짜 딱 관리 통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모든 사고는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이기보다는 어떤 관리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대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설 말고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그 전부터도 이제 시설 내 인권 문제 터지면
막 가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누구는 감옥 가고 뭐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다른 시설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니까 이제 이 방법밖에 없냐 하고 봤더니 해외에서 보니까 이제 점점 시설이 이제 그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해외는 그걸 통칭해서 탈살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탈살 정책을 하자고 이야기하자. 이게 20여 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발바닥 이름 적은 것처럼. 오히려 더 지금 한국 사회에 다 시설도 못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인데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장애인들이 줄을 섰는데, 장애인들이 줄을 선 게 아니라 아마 가족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줄을 섰는데 탈시설 얘기한다고? 그나마 있는 국가의 유일한 서비스 저거 하나도 없애자고 얘기한다고? 너희가 지금 안 될 말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다 뜯어말리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겠어라고 이제 깃발 꽂자 해가지고 이제 탈살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발바닥 행동을 이제 만들었죠. 그때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봉다리를 든 사람들이라고 썼는데, 제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어느 시설에 조사를 갔는데 그 시설이 재활용품 수거해서 쓰레기장 같은 거죠. 재활용품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캔 이런 것들은 팔고 이제 나머지 쓰레기들은 계속 좀 산적돼 있었어요. 병이나 이렇게 돈 될 만한 건 팔고 나머지 거기다 쌓아두니까 거기에 있는 그 가건물에 장애인, 노인, 아동 할 것 없이 다 뒤섞여 살고 있는 신고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미신고 시설인데 이름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공동체인데 이제 다 뒤섞여 사는 거죠. 너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자기 수급비, 기초생활 수급비를 자기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산시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인권단체 다 달라붙고 해가지고 그날 바로 조사한 날 문을 닫는 행정처분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신고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일단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한 거죠. 왜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산적해 놓는 거기에 뭐 유리 파편 캔 막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널려 있는데 거기 아동들 다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푸드뱅크 남은 음식 받아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산시에서는 어쨌든 막 버팅기다가 밤 10시가 넘었나 이제 사람들을 다 어느 시설로 갈지 이제 분산 계획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 이름 호명하는 거죠. 뭐 도열 뭐 이렇게 그렇게 호명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하고 뭐 승합차 대전해 놓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분들은 지금 대형 버스 타세요. 또 이름 부르는 사람은 이 승합차 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장애인, 노인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외국 노동자도 있었고 하여튼 다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막 하루 종일 막 외국 사람들 와갖고 조사한다고 다 난리가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다 막 진짜 없는 줄 있는 줄 다 들어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타셔야 되니까 자기 집 싸우세요. 이렇게 행정 그 공무원이. 그럴 때 또 막 숙소로 다 가시더니 다들 대부분은 빈손. 몇 분은 검은 봉다리, 조그만 봉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뭔가 봤더니 자기가 쓰던 칫솔하고 무슨 애장품 비슷하게 뭐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자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검은 봉다리에 들고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자기들이 가게 되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다 택시 부르고 뭐 차 갖고 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따라가서 그 시설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이건 진짜 사람이 처분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너무 목격을 한 거죠. 이게 사람을 처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뭔가 그래서 살처분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죽이지는 못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 근데 어쨌든 이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시설에서 또 시설로, 또 시설에서 또 시설로 막 이런 식의 이런 이 차별의 고리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실 운동을 하자고 결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를 만들고 내년이 20년입니다. 네, 20주년 이제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예. 탈실 운동이 성소수자 운동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시설 사회의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그 방향에 옳다고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쟁하고 조직하고 공부하고 탈설 지원하기도 하고 시설 인권 침해 가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탈시설 하니까 어렵대요. 혹시 어려우세요? 어때요? 탈시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탈 하면은 탈이 붙은 탈원전. 탈 또 뭐 있지? 뭐 있나요? 탈춤. 네. 그러니까 이 탈춤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탈출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난 탈춤으로 들어가지고 기발하다. 탈출. 그러니까 어쨌든 벗어나자는 거니까 그 시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자고 했을 때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간을 벗어나자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그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국가 보고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이제 벗어나재? 이렇게 된 거죠. 탈특수학교 운동. 아니 너희 특수학교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왜 탈특수학교 운동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설이 무엇이고 누가 거기 살고 있느냐, 누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는 돌봄 강도가 조금 더 높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로는 시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3만 명이 시설에 있지만 정신장애까지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있고 노숙인 시설의 40%가 장애인이고 그냥 비장애 아동 시설의 40%가 장애 아동입니다. 그리고 노인 시설의 50%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물론 노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노인 인구 중에는 30만 명이 시설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우리나라에 40만 명 이상이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에 삽니다. 병원이라고 이름 붙일 때 빼고, 병원도 거의 시설 같은 데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빼고 일단. 그래서 시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말했던 장애인, 노인, 노숙인 중에 발달장애인, 노숙인도 계시지만 정신장애인,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 다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지원 혹은 돌봄, 용어는 용어적인 소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그게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비용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라고 생각을만 했는데 가족 때문에. 뚜껑 까보니까 딱 비용 때문만 또 아니더라고요. 이 삼각사회가 복잡하게 해요. 제가 그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그대로 고장애 상태,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공공임대주택에 낮에는 어디 데이케어 센터 다니던 배우러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하고 저녁에는 활동지원이 와가지고 사는 그런 세팅으로 그대로 이전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드냐. 왜냐면 정치인들 중에 탈시설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막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막 이런데 떠들어대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8배가 들어요. 근데 1.8배가 들더라도 그걸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 경제 수준이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만은 꼭 아니네?
라고 한다 그러면 뭘까 했을 때 지금 이제 가족 얘기 주셨는데요. 이해관계자.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자의 이게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운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시설을 운영했던 전통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 자기 사업권을 박탈당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오면 또 서비스 필요한 사람들이라 다른 형태로 서비스하면 돼요. 기존에 뭐 A라는 형태로 서비스 했다면 이제 B라는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도 반대해. 그 이유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약간 그 이념적 논쟁이 있어요. 성소수 자격도 그럴 테지만 그러니까 그 운영했던 전통적인 그룹의 사람들 중에 민간 법인과 종교 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거죠. 왜냐면 집안 대대로 그 일을 해왔는데 부정당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그 했던 일들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굉장히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선망받는 대상으로서 복지사업가로서 살아왔는데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잖아.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시설은 감옥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외침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감옥이라고? 나는 기껏 이렇게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사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 사회가 복지를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헌금으로 해외의 그 교회나 이렇게 해외의 종교적 자본으로 이렇게 복지를 했었던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가 있었고 그 뒤로 국가가 정부 지원을 하면서부터 국가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미 그 사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지원은 당연하지만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가 원래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입장을 막 대놓고 얘기하면서 막 드세게 나서지 않거든요. 천주교는 성소수자 문제도 지금 대놓고 반대하는 거는 한기총이나 보수 기독교 쪽이잖아요. 천주교는 그냥 약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입 다물고 보통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타부타 막 입장을 막 내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탈시설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입장을 내고 주교회의에서 막 결정까지 해가지고 탈시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놀랍진 않더라. 왜냐면은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수도원에 과거 수도원 유치에 아동들의 매장된 아동들의 시신이 이렇게 다수 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시신이 몇백 구가 수도원 자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조사를 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그런 사망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천주교는 이렇게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주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아동, 노숙인 이런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정통성은 국가의 우리 정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해왔던 이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명예하고 부딪히더라. 어떤 신념 가치하고 부딪히더라. 나는 정책적으로 탈시설 정책으로 가는 게 우리 사회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이념 갈등이나 그런 문제로 딱 부딪혀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누구 하나가 튕겨서 나갈 때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여러 가지 차별의 경험과 그 차별에 대항하는 그 혐오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생각외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냥 너가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싫어 라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는 그거
너가 나랑 다르게 사고하니까 싫어. 너가 나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싫어. 너가 나 뭐 하니까 싫어라고 하는 표면적인 외피는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파봤더니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던 권력 구조라든지 이 사회가 어떤 존재들을 인식하면서 발전해왔던 사회의 정책의 그 뼛속 깊은 그 관성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어떤 문제든 외피는 되게 까보면 쉬워버리는데 뭐 겉으로 다르면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막의 차별들은 더 골마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 막 좋은 협약들도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약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고 헌법에는 국제법이 국내법적 위로가 갖는다라고 하지만 협약을 안 지켜도 뭔가 제재 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지키면서 이제 좀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힘들었죠. 다 힘들었죠. 코호트 격리란 말 들어보셨죠? 코호트 격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호트 격리를 장애인 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그 직원 외에 가족 면회 안 되고 그 교사 원래 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이 순회 교사로 들어가서 교사 가르치거든요. 교사 못 들어가고 자원봉사 못 들어가고 강사 못 들어가고 그런 외부인들 다 접촉 중단되고 시설 바깥을 나갈 수 없었어요. 장애인과 노인들이 다. 그 이유는 뭐예요? 코호트 격리 목적은 방역이지, 방역.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다 걸렸어. 그리고 두세 번씩 걸렸어. 왜 그랬을까? 코호트 격리를 했는데 왜 다 걸렸나? 왜 다 여러 번 걸렸나? 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걸렸나? 사망자 왜 제일 높았나? 코호트 격리를 누구만 했냐면 장애인하고 노인만 했어요. 그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근데 직원들을 코호트 격리했으면 코호트 격리가 불성립했을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노인이니까 코호트 격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했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러니까 다 일상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염이 되죠. 그럼 장애인 코호트 격리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장애인은 못 나가게 했어? 왜 장애인만 어떤 층에서 다른 층까지도 못 가게 왜 장애인만 그렇게 자유권을 함부로 국가가 제약을 했어요? 아무도 근데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 국가는 강력하게 이 사람이 그 층에서 다른 층으로 가는 거, 그 층에서 다른 건물로 가는 거, 장애인들 간의 접속까지도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자유권을 2년간 통제했어요. 근데 다 걸렸어. 그 옆에 있는 지원자들은 아무도 통제 못하면서 장애인만, 노인만. 이런 게 한국 사회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유명 정치인 중에 누구 얘기한 사람 있나?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코호트 격리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그때는 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마치 뭐 굉장히 대단한 역적이 되는 것처럼 몰아붙였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장애인에게 코호트 격리하는 거 효과 없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다 그냥 일반 시민사회가 갖게 되는 그런 방역 조치만 합시다 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PPT 자료는 나중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지금 저는 위로 돌봄, 아래로 돌봄을 하고 있는 연령대 세대인데 여기 또 뭐 노인 집안에 누군가 계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5명에 1명이 노인이세요. 그럼 나머지 4명은 누구냐? 그 노인의 가족이겠죠. 그럼 누구냐? 케어러겠죠. 지금은 1명의 노인과 4명의 돌봄 제공자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초돌봄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요양시설에서는 요양시설 이렇게 뭐 인권침해 이런 거 찾아보면요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신체 구속이나 낙상 뭐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내가 무슨 돌봄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됐다, 내가 어떤 고강도 돌봄 필요하거나 내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그룹홈이든 어딜 들어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롭게 제한되고 있는 모델들은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 그럼 그 서비스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재택 관련한 재택으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별화되고 재택화되고 지역사회화되고 개인주택화된 이런 방식으로 다 지금 사회가 다라고 하면 그렇고 100% 중에 한 1% 정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으로 입법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광주에서 융합돌봄 사업 했던 거를 혹시 아실까요? 광주에서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고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주시장이 우리 광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광주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융합돌봄 서비스라는 걸 광주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게 작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장애인이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시설에 벌써 살아버린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도연이 소개했던 집으로 가는 길, 그런 책에서 말하는 거는 김포에 있는 어느 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가가호 주택으로 다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설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당연한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 이렇게 집으로 나올 때 각각의 공공대주택을 받아서 나올 때 유니버셜 설계가 되어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 때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지원 기관들이 실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 실력을 겸비하면서 이 정책을 관할할 정부가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이 지역사회로 이전한다는 게 처분받듯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외국에서는 젠틀 트레지션 뭐 그래가지고 젠틀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젠틀하다. 젠틀한.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한국 그냥 연구할 때는 부드러운 연착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제 어쨌든 시설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지역사회에 올 때도 자기가 어떤 생활을 원하고 있고 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은지 이런 과정들을 쭉 하면서 연착륙하면서 이전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옮겼는데 이제 이 과정 제가 지금 뭐 준비해야 될 거 막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정부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정부는 이걸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얘기지만 돈이 드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포에 있는 향유의 집 자리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향유의 집은 과거 비리와 인권침해로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중에 비리를 한 사람들과 인권침해하는 사람들은 비리 수법이 비슷비슷해요. 광주에 있는 비리한 원장이거나 저 경남에 있는 원장이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서로 뭔가 매뉴얼을 돌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비슷비슷하냐면은 빼먹을 돈의 구멍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돈을 횡령하는 방식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김포 향유집을 운영했던 그 이사장 일가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다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인건비 횡령하고 실제로 노동은 그때 당시에 불법 이주 노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이주 노동을 온 여성들을 몰래 거기서 아주 적은 액수를 주고 신고하면 잡혀가잖아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필리핀 여성들 거기서 일하게 하고 실제로 자기 가족들은 일을 안 한 거죠. 뭐 새 타고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자기 딸까지 뭐 탁 하여튼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을 11명을 양자로 입양하고 그 장애인들은 돈 잘 버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아니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자녀로 등록했으니까 수급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설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은 안 내고 자기가 이사장이니까 자기 시설을 그냥 살게 해 하고 왜 양자로 들였냐? 그 장애인을 특별히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장애인들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씩 받는 거예요. 재산을 은닉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금 포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별별 수작과 방법으로 그리고 9살짜리 자기 아들에게 9살 나이가 많으신데 본 부인은 있으시고 그 필리핀 이주 노동 오신 여성하고 사이에 낳은 자녀가 둘이 또 있고 또 복잡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9살짜리 아이 명의로 김포의 땅을 싼 값에 사고 그걸 법인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후원금들이 다 그 아들한테 가는 거죠. 9살짜리 아들. 그럼 그 9살짜리 부모 누구야? 이사장이야. 이걸 다 서울시가 알면서 눈 감아줘.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 못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걸 처음 제보한 사람은 입사한 지 2달 된 사회복지를 이제 막 시작한 23살의 어떤 젊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처음 제보를 하러 왔고 그 다음에 제보하러 온 사람은 일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제보를 하고 와서 저희 같은 이제 시민사회에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감옥 갈 사람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서 이사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문 닫고 그러니까 그 법인 대표들은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끝 했으면 그냥 그 시설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 조직에 들어가서 이사회 운영하면서 이제 시설들을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이사장 하고 있다는 거는 원래 본직은 월급 받는 본연의 직은 발바닥 행동이고요. 이 이사장은 그냥 그 공익이사로서 그냥 활동만 하는 거죠. 여기서 뭐 급여를 받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같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그 산하시설 하나를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임대주택에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빼고 제가 요거를 하나 더 그래서 거기 만들어진 여기가가 여기가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시설 자리에 광주 도가니였던 무석재단 인하학교 거기는 지금 물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그 공간을 뭐 기념할 수 있는 뭐 보존 공간으로 예.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전에 나왔고요. 한참 전에 나왔는데 아직 한참 딜레이 되고 있죠. 그렇구나. 유명한 게 있잖아요. 형제복지원, 광주 도가니, 전주의 자리먼 뭐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 부지의 자리를 약간 역사관처럼 남겨놓자는데 형제복지원은 87년도에 문 닫고 바로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돼서 없어졌고 도가니나 이런 데는 상징적으로 남겨두자 역사 기록을 해놓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정부가 그 법인을 그 건물을 이제 광주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박물관도 만들어도 광주시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향예지 여기는 그냥 그 사회복지 민간 법인이 갖고 있는 부지에 시설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겨우 문을 닫은 거예요.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3개 시설은 나머지 2개 있는 시설은 다른 데 있고, 한 개 시설은 문을 닫은 건데, 한 개 시설을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고소고발을 매우 많이 당해가지고, 노동 근로자,
부터 해서 뭐 부모들 뭐 이렇게 문 닫지 마라 뭐 이렇게. 근데 그 자녀분들 잘 살고 계신데도 하여튼 그렇게 하신 거죠. 여튼 그래서 이 향유의 집 부지에 원래 저 건물이 향유의 집 그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고 그 옆에 아파트가 있죠. 옛날에는 농가밭 사이에 시설만 덜렁 있었는데 김포 신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촌 사이에 시설이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집을 짓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가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셨으면 혹시 알겠지만은 제가 아까 자립한 장애인들이 그 주택으로 막 나가서 산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자기 주택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 돼서 이제 사시는데 그분들이 집들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들이 잔치 그 초반에 엄청 다녔고요. 집들이 잔치. 그래서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해서 그거 이제 많이 배웠는데 하여튼 집들이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발바닥 행동 선물로 그 명패를 드렸어요. 요즘에는 그 명패가 아니라 문패라고 이제 옛날에는 누구누구의 집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위험하니까 남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실내에다 그냥 해놓으시라고 나무로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선물을 드렸거든요. 본인 집이라고 아시라고. 이제 그렇게 발달장애도 있으시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집들이 초대해서 딱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저랑 그 집 보러 같이 갔었고 이사할 때도 제가 막 집 날라고 했는데도 마치 저를 처음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처럼 여기가 내 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딱 말하는 그 순간 진짜 누군가 나를 누군가 초대해서 여기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그럴 수 있는 날을 꿈꿔보면서 이 집 이름을 그래서 여기가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은 장애인만 사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도 살고 혼자 사는 가구도 삽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은 이유는 장애인만 산다고 하는 것이 또 시설화될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특히 아동을 키우는 가구 같은 경우는 미비혼 상태에서 혹시 혼자 아이를 키우신다면 이런 조금 공동체적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가구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 일단 공간은 다 유니버셜하게 그러니까 여기 무단차로 설계를 하는 걸 목표에 두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공용 카페, 뭐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옥상, 뭐 마당 뭐 이렇게 다 이제 꾸미는데 근데 이 집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이 집을 막 이렇게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LH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획자로 들어가서 공간 설계나 이렇게 해서 집을 다 지은 다음에 LH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자립하는 공간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이 살려면 무단차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심사위원들도 당연히 무단차여야 된다. 단차가 없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걸로 다 설계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공사를 하려니까 공사 업체에서 아유 무슨 소리냐고 화장실에 물 넘치면 책임질 거냐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용자들이요 막 아니 그게 아니라를 얼마나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데 당신이 LH가 이렇게 심사하러 나오면 책임질 거냐 왜 무단차냐 뭐 물 넘치면 어떡할 거냐 옛날에는 그렇게 물 넘칠 상황이 많았나 봐요 우리가 물 넘치는 공인이 많아 우리 한국은 화장실이 습식이기 때문에 외국은 이제 건식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통 습식이니까 그런 공인도 많아요 그래서 무단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2cm 가지고 그 2cm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쪽도 야 2cm인데 휠체어 장애인이 그거 못 넘어? 2cm를 못 넘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넘을 수 있지 힘으로 밀고 되게 불편하고 뭔가 수동인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전동은 전동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그 보행기나 아니면 목발을 짚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턱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단차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단차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러고 자 2cm의 생각이 2cm의 이 짧은 이 거리가 서로가 이 간극이 얼마나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이 1층 공간 안에
모화라는 화장실도 넣으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그리고 그 마당에는 모놀이라고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는데 이 LH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LH 주택의 입장에서는 LH는 딱 정해진,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을 임대주택 살 때는 얼마, 김포 지역은 얼마, 광주 지역은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짓는다, 모두를 위한 놀이터 넣는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화재 방지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넣는다 이러면은 LH가 돈을 팍팍 대주면서 어이구 잘하네 이래줄 줄 알았지만 LH는 규격에 벗어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인 거죠. 돈 더 줄 수 없다. 하려면 니들 돈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니들 돈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금을 해도 걱정인 것이 뭐냐면, 모금은 일단 해야 되고, 이제 걱정인 것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 뭘 의미하는지 좀 대충 아시죠? 예,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성인이 배변 패드를 이용하는 배변 패드를 교환하는 교환대가 그 어린이 그 기저귀 교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볍고 작고 기성품이 많아서 싸죠. 근데 성인용 배변 패드 가는 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없어요. 병원에서도 자기 침대에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돈이 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아니 성인도 패드 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고의 질문의 핵심은 그 정도 되는데 왜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자기 집에 있지. 왜 돌아다니면서 왜 패드 교환대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왜 돌아다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저기 아까 지역 자립하신 분 중에 배변 패드를 이용하신 장애인께서 그 일자리를 다니셨어요. 권중 일자리라고 권리중심형 공공 일자리를 다니셨는데, 거기에는 패드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침대 파는 거 뭐라 그러죠? 파는 침대? 라꾸라꾸 맞습니다. 라꾸라꾸를 펴고 거기에서 휠체어에 내려서 라꾸라꾸를 내려가지고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직원들 휴게 공간이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생적인 문제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거기 다니시는 동안 휴게 공간으로서는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것도 조직원들이 다 합의가 돼야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배변 패드를 이용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루 종일 못 갈고 퇴근하는 거예요. 패드가 되게 뚱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성소수자 영역은 여러분들에서 전문이실 테니까 제가 장애 얘기만 할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장루장애인을 위한 장루장애인들의 그 용품을 씻는 이런 뭐랄까 욕조도 아니고 세면대도 아니고, 세면대는 손 씻는 데 좀 위쪽에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깊이가 깊은 게 있어요. 여성들은 생리컵을 닦을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한국에 개발된 상품이 없죠. 그 구조로 이런 것들 이승향 승강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승강기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혹시 전장현의 유튜브 채널 구독을 혹시 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그게 나오는데, 전장현이 파리에 투쟁을 갔잖아요. 근데 투쟁을 가면서 어떤 중증의 여성 장애인이 기중기, 한마디로 이렇게 휠체어에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침대로 이동하거나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중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몸으로 다 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중기를 파리를 가지고 간 거죠, 유럽은.
근데 이제 그게 기계가 이제 좀 커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비행기에서 탑승이 되네 안 되네 뭐 포장을 해서 와야 되는데 뭐 그냥 왔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여튼 태우고 하여튼 갔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들고 간다는 게 웃기잖아요. 거기 설치돼 있으면 안 들고 갔지.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어디 다닐 때마다 그 기중기를 여행만 갈라 치면 그걸 들고 가야 돼. 광주로 여행 와야 돼. 기중기 있는 공간이 광주에 시설에 있겠죠. 재활병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게 없죠. 근데 제가 일본의 숙박시설 중에요. 일본은 사우나 이런 게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숙박시설은 장애인실이 있고요. 이 목욕탕, 한마디로 사우나 탕에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노구모 소장님이라고 체격이 굉장히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사우나를 즐기고 왔어요. 아주 어릴 때 해보고 한 20년 못 해본 사우나를 거기서 해보고 왔습니다. 그 사우나실에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우나 뭘 좋아하시는 분들 욕조에서 목욕하실 때 욕조에 몸 담가 보시죠. 자기 집 욕조나 이렇게. 그럴 때 그게 자기 집 욕조에 몸을 담글 때 이게 누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전신마비 이런 분들이 욕조에 물이 몸에 딱 담가지는 어떤 경험?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간 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모금도 하고 하면서 끝까지 가긴 할 건데 쉽진 않았다. 스프링클러도 여러분 보통 다세대 주택에 건축법상 화재 대피 기구가요 완강기예요. 완강기가 뭐냐면 창문에 보면 세모 모양으로 달려있는 쇠파이프 같은 세모 모양 달려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 줄을 걸고요. 줄을 걸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증장애인은 그거에다 매달고 어떻게 누가 던지지 않는 매달아서 묶어서 사람을 던지지 않는 이상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강기는 비장애인용이죠. 그래서 장애인용 화재 도구로 개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는 장애인 화재가 난다 그러면 매트리스와 환자를 매트리스째 묶어가지고 침대를 계단으로 밀어서 매트리스째 내려간다든지 그런 용으로 개발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누군가가 안 도망가고, 비장애인이라고 치사하게 불이 났는데 안 도망가고, 저 장애인을 구하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의인이 있어줘야 성립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불이 났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차단기 내려오고 스프링클러로 화재 진화를 일정 시간 동안 해주고 소방대가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베란다에 혼자 어떻게 불러서 기어서 나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을 장애인이 살아도 다세대 주택 자체가 스프링클러가 의무가 아니에요. 스프링클러가 그러면 내가 이게 국토부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짓고 있고 장애인 자립이란 테마로 선정이 돼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넣는 게 당연하지 스프링클러를 안 넣는 게 당연하겠어? 라고 LH에 항의하였지만 LH는 넣어. 근데 돈은 안 돼. 그래서 에라이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넣게 되었죠. 그랬더니 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야, 법을 개정하자. 법을 개정해갖고 의무적으로 다 넣자. 근데 법을 7개를 봐야 되네. 해가지고 21대 국회 때 7개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회에 쳐다다녔습니다. 근데 보는 보좌진들마다 가면서 손을 안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21대 때 발의를 못했어요. 22대 때 발의를 하든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야 될 산들은 아직 많습니다. 여기가에만 설치하면 뭐예요? 거기 김포에 하나 하면 뭐해? 왜 하겠어요? 이게 전국 방방 민들레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먼저 해보는 것도 이게 퍼져나가려면 법도 개정되고 의무화되고 뭔가 공공에서 먼저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이 먼저 안 해요. 광주시한테 일단 요청 좀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탈선 운동 한다고 하니까 체중증 장애인인데 어떻게 나가 사냐고. 그 의사가 좀 분명하지 않은 장애인은 그들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이 시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거는 꼭 그 탈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쁘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보편의 시민들의 또 그걸 궁금해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장애를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체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얘기일까? 그건 환상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설 조사를 근 20년 동안 다녔을 때 체중증일수록 시설 안에 묶여 있거나 벽만 보고 누워 있거나 침대 생활만 하실 경우가 다수고요. 그 다음에 체중증 장애인이 예를 들어 도현복지사님 나 와서 이거 해주세요. 도현복지사님 나 와 이거 불편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애인들이 분 중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말 잘하는 분들이시고 말 못하고 뭔가 호소할 수 없고 자기의 감정과 건강 상태와 요구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시설일수록 더 소외되고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서비스가 붙어줘야 그분들을 관찰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어떨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이분들한테 더 필요한지를 옆에서 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체중증이니까 자립을 못해? 체중증이니까 더 빨리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회가 잘 몰라요. 모를까? 모른 척 할까?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그림 그리시는 저분이요. 제가 시설에 사시는 거 한 10년 넘게 봤는데 그때마다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시설에서 1년에 한 번 캠프 가실 때 그 사람은 그 캠프 가는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캠프 못 데리고 가니까. 간다고. 지금 저분은 4세 때 자립을 하셔서 65세가 되셨고 지금은 68세 정도 되셨겠네요. 근데 지금 그림 그린 모습이 저분이 그리신 거예요. 저거. 저 그림. 침대에 누워만 계셨던 분들이고 발달장애가 있으시고 와상이라고 명명돼서 와상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만 있게 했는데 저분은 혼자 목동에 있는 다세대 신축 빌라에 사시는데 집에 지금 저분 코 보이세요? L튜브 하셨어요. 유동식 드시는 거거든요. L튜브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L튜브만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중증이 어떻게 나가냐고. 사실 그 L튜브로 위루관이나 비루관으로 식사하시는 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몇십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설에서 비루관을 하고 있는 분을 딱 보는 순간 호출을 하고 있어. 완전 중증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답답해요. 여튼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주택에 화분이 거실에 굉장히 많아요. 초록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설에 있을 때 화분이 없었어요. 왜? 벌레 생겨서 화분을 어떤 발달장애 깰 수도 있죠. 난리를 칠 수도 있죠. 난리를 친다는 표현은 그렇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땡땡 씨의 개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는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권리가 박탈돼요. 제약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이 두 분은 결혼하시는 사이는 아니고 커플이시긴 합니다. 근데 이분의 허혁 씨가 이 남성분이 하신 얘기는 저는 이렇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은 저한테 탈살 완전 반대주의자. 저한테 막 엄청 욕했어요. 이사장이라고 와가지고 막 탈살한다고 하고 네가 뭐 사람들 다 죽일 셈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적극 탈살을 하시던 탈살주의자가 되셔서 이게 경향신문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 봉사하러 온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를 보면서 막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줬어요.
어떤 36세 직접장애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초등학생이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물어본 거죠. 초등학생한테 36세인 그 발달적 여성이 초등학생한테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랬는데 언니가 가르쳐 줄게. 이 초등학생이. 저는 그래서 시설로 자원봉사 가는 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첫 대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가 만든 자원봉사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첫 대면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있는 장애인이면 관계가 벌써 인식이 그렇게 설정되는 것 같아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격한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2022년도에 나온 탈사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는 그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원조 할 때,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들이 소위 조금 빈소국,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할 때 시설 지원하지 마라. 시설 자원봉사 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사실 되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해본 적이 있냐면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이나 후원자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숭이냐. 그래서 이게 보통 장애인분들이 시설 안에서 방바닥에 계시면 휠체어를 안 타고 계셔요. 그러면 시야가 낮잖아요. 보통 비장애인들이 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다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주머니에 사탕 꺼내다 사탕 까가지고 그 뇌병변 장애를 언어 장애 있으셨어요. 사탕을 입에다 넣어준 거죠. 너무 불쾌했대요. 그 장애인이. 탈시설 하고 나서 얘기를 하신 건데 너무너무 불쾌했대요. 근데 그 사탕을 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아주 그냥 비난받을 악의적인 행동이라고라든지 뭐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애인이 느낀 이 상당하고 평생 잊지 못할 이 불쾌감의 원인과 누가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뭘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누가 그 사탕 넣어준 시민을 너 아주 그냥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이런 사건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장애인은 그런 걸 느꼈어. 그럼 이건 우리가 단순한 이 사건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하자고 주장했던 뭐 피똥 싸는 투쟁으로 지금 탈시설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하고 있고 새 정부에서는 탈시설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큰 증언의 힘인 것 같아요. 퀴어에서도 저는 성소수자들, 특히 부모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결국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세상을 바꾸는 미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국 탈살 장애인 연대가 있습니다. 탈살한 장애인들의 모임체가 있죠. 광주에 지부가 없습니다. 도현 동지 없습니다. 도현님은 예, 아니 여기서도 꼭 도현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없는데 탈살 동지는 많은데 탈살 연대 지부가 없는데 어쨌든 전국에 탈살한 장애인들의 모임체가 있어요. 그들이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은 보통 그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 계엄 사태 몇 시간, 한 6시간 계엄 해제될 때까지 계엄 상황이었잖아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인생 그 자체가 계엄이었다. 한 번도 자유롭게 거기 뭐 11시 통금 금지하고 막 탱크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11시 통금이죠. 시설 장애인 아예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거나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앞에 마트라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 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 살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래든지 아니면 저녁 때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된다고 시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운영돼요. 그러니까 그 성명서 자체가 우리는 인생 자체가 경험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사회적 메시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탈시설에 대해서 반탈시설적인 발언을 굉장히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권성동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님 또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생 시설에서 살았던 박경인이라고 하는 전국 탈시설연대 대표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사실 탈시설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되게 작잖아요. 너무 작아. 너무 쬐끔해. 너무 작고. 그리고 오세훈의 한마디는 팩트이든 아니건 파워가 있어요. 이 불균형이 매우 불만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병건 선생님의 책 중에 최근에 쓰신 책이 있는데 고병건 선생님 쓰신 책을 혹시 여기서 읽기보이는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낡은 스피커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탈시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들의 필요한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스피커가 되어주는 일. 사회에 더 떠들도록 이렇게 해도록 하는 일. 낡은 스피커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도 또 이렇게 화제가 되셔야 되겠지만 장애 문제에 있어서도 스피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다 리플렛을 안 갖다 놔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원래 이럴 때 발바닥 행동 리플렛도 드리고 여기가 리플렛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는데요. 발바닥 행동은 예, 이런 단체고 저기를 클릭하면 후원 계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지양합니다. 사실 주지도 않을 거예요. 안 줄 거지만 우리가 먼저 싫다고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질문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